오늘 얘기는 이제 지표 투과 레이더, GP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GPR이 지면을 투과를 하기도 하지만, 그 벽면을 투과를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도 조금 내년에 주력으로 좀 하려고 하는 테마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산업에서 좀 쓰이는 게 대부분 IC 기반으로 쓴단 말이죠. IC 기반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IC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고민도 좀 필요한데요. 어, 이,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뭐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볼게요. 뭐 간단하게가 아니라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이제 GPR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파수별로 이제 투과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IRUWB 레이더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이 내부에서 이제 레이더 모듈을 사용하는 레이더 모듈이 뭔지 좀 기술적인 내용이 약간은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실제 활용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파수에는요, 투과 혹은 반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파수를 선정하는 일이 되게 일입니다. 예, 실제 그 심도라고 하는데요. 이 지면 밑을 투과해서 들어가는 그 깊이를 심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깊이가 주파수에 따라 달라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파수를 선택을 해야 될까? 요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안테나 사이즈예요. 안테나 사이즈. 주파수가 낮아지면은 심도는 되게 좋아져요.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안테나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주파수 이 밑에 그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통신. 그러니까 한없이 주파수가 낮아지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너무 낮은 주파수 대여성은 저렇게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전자파 이제 파워 관점에서 이제 쭉 타고 들어가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전자 자기장 통신으로 해가지고 그 벽돌 투과하고 암벽 투과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통신하는 그런 기술들도 지금 뭐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유사하게 조금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 투과 특성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주파수 이제 전파라고 하고 전자파 주파수 뭐 다 비슷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진성, 반사성, 굴절성, 간섭성, 회전성을 가져요. 그래서 직진성은 파가 송신에서부터 수신까지 예, 직진으로 어떻게 날아가는지 다이렉트로 날아가는 건데요. 이게 고주파일수록 직진성이 강해집니다. 직진성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고주파일수록 직진성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반사성도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반사성이란 것은 전파가 진행을 하면서 어디 장애물에 부딪혀서 경로를 달리해서 가는 현상이에요. 예,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굴절성은 이제 매질, 일반적으로 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한데요. 물에서 젓가락을 넣으면은 젓가락이 좀 휘어 보이죠? 예, 진행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는 현상, 굴절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대기층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주파수를 다 잘 선택해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죠. 간섭성 같은 경우는 두 파원이 서로 상호 간에 간섭을 일으키는 현상, 성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절성은 전파가 장애물 뒤쪽으로 도달하는 성질. 그러니까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요. 이 장애물, 장애물이 있으면 팔을 쏘면은 이 뒤로 휘어 들어가는 성질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 주파수는 뭐냐 하면은요. 회절성하고 직진성 등의 전파 특성이 우수한 700메가, 900메가 대역인데요.
이렇게 요 주파수 대역이 되게 황금 주파수다. 통신하기에 되게 적합한 대역이기는 합니다. 전파의 성질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력의 세기, 실제 수신받는 전력의 세기는 상당히 작아지는데 요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해요.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서 저주파하고 고주파를 수신을 받았을 때 파워가 4분의 파워로 떨어진다. 즉, 고주파일수록 같은 거리에 있어도 전파 도달이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 투과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뭐가 있을까요? 예, 습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갈, 모래, 그 알갱이의 밀도가 달리 되는 그런 성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투가 탐사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실제 이제 되돌아오는 팔을 이용을 해서 신호 처리해갖고 보는 거거든요. 신호 처리해서 봤을 때 다 모양이 비슷비슷하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렇게 할 수도 있죠. AI를 이용을 해서 패턴화를 시켜보는 거죠. 그렇게도 시도를 해볼 수 있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파의 특성 중에 이 10기가에서부터 400기가까지 400기가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은요, 사용되는 주파수 제어를 표현을 해놨어요. 일단 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뭐 중간중간에도 사용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10기가 이하에서는요. 강우 감색, 즉 물하고 그 산소에 영향을 안 받아요, 거의. 거의. 근데 이제 10기가 이상부터는 물과 산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기가, 24기가, 60기가, 80기가, 7, 80기가, 120기가, 240기가 이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요 Y축 봐보시면은요. Y축 봐보시면 dB per 킬로미터예요. dB per 킬로미터. 예. dB per 킬로미터. 그러니까 뭐 실제 킬로미터당 요 정도의 로스를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24기가에서 0.1 아니 0.2dB니까요. 뭐 그렇게 노스가 엄청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요게 한 3, 40기가 아니 여기죠. 60기가부터 어때요? 60기가는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그래서 요 60기가나 이런 데에서부터 이상부터는 단거리밖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장거리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통신으로요. 그리고 예, 그 산업용 레이더들은요, 일반적으로 거리로 한번 따져보자고 하면 200m가 최대 거리로 사용을 해요. 그 내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인도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실내 정도 수준에서는 10m 언더가 인도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 내에서는 예, 60기가가 좀 많이 쓰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좀 재미있는 실험을 한 건데요. 그 벽, 벽을 두고 앰프 송신수신이죠. 예, 벽을 두고 지금 송수신을 해보는 거죠. 팔을 쏴서 이 수신단에서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 이게 뭐냐면은 음, 전파를 쏴서 전달 특성, 예, 그 중간에 있는 매질의 중간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석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S 파라미터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를 측정을 하고 S21을 측정을 하거든요. 당연히 로스가 없어야 되는데 로스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투과를 못 한다는 얘기죠. 원포트에서 신호파를 쏴요.
수신해서 받을 거잖아요. 근데 받는 게 여기서는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쏘는 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0dBm 쏘면은 0dBm을 그대로 거의 받아줘야지 로스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유리창 같은 데서 해보죠. 유리창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과 복도 사이의 유리창에서 측정값이 4dB. 예, 4dB. 별 문제 없죠. 콘크리트 벽인데요. 어, 24cm 두께의 실내 콘크리트 벽. 여기서는 주파수가 3기가 정도를 썼어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벽 2인데요. 소화전 철문 부착한데, 한쪽은 철면을 부착하고, 한쪽은, 그 콘크리트 벽인데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 투과되기 쉽지는 않은데, 투과되기는 쉽지 않은데, 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 파티션의 금속 기둥이니까 좀 로스가 생겼죠. 그 기준은 뭐 그냥 나무 재질로 보면 되겠네요. 투과가 잘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로스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를 보셔야 되겠죠.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형태를 봐요. 하나는 트랜스미션 라인 형태하고 하나는 리플렉션 형태. 이런 것들은 실험 셋업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TX 부분에서, RX 부분에서 그 어떻게 파워를 주고 어떻게 그 안테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는지에 따라서 이 로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달라지지 않게끔 이제 요게 그 셋업에 주의를 하면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그냥 이런 형태가 나타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 없을 때, 고무일 때, 고무판일 때, 동판일 때, 벽면일 때 스티로폼, 유리, 골판지, 철문, 파티션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평균값은 대략적으로 0.5m. 이 거리값이겠죠. 예, 1m, 1.5m. 그래서 거리를 늘려봐서 지금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투과 손실은 여기에 고무 같은 경우는 투과 손실이 적죠. 즉 통과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판, 금속판이잖아요. 거의 투과가 안 되는 거거든요. 48.7 dB는요. 벽면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기 18cm 두께의 벽면이라고 되어 있죠. 스티로폼이나 유리, 그 다음에 골판지, 이런 것들은 투과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티션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투과 특성을 확인을 좀 해봤는데, 자, 뭐 지표 투과 레이더가 뭐냐? 그러면 혹시 길 가다가 이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이런 모습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런 형태, 여기가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철근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게 지금 도면을 짜려고 이렇게 지금 긁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롤링을 하겠죠. 롤링을 해가지고 철근 구조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비파계 투과형 제품들이 좀 있어요. 지금은 손으로 하는 거지만 저게 이제 카트처럼 밀고 다니는 것도 있고요. 차량으로 밀고 다니는 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차량으로 밀고 다니는 거는 저 싱크홀 확인을 할 때 뭐 그런 형태로 하게 되거든요. 뭐 벽투가 레이더라고 해서 뭐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이것 이제 송신단이 있고 수신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단에서 신호파를 쏴서 그 되돌아오는 파의 형태를 보고 신호 처리를 해요. 신호 처리를 해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이게 기본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파괴하지 않고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매질별 유전상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반사 특성이 이 매질 간의 그 차이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전상수의 차이에 의해서 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유전율이 낮게 되면은요, 반사가 잘 안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뭐,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철근 탐지하는 방법이 전자파 방식만 있지 않고, 이렇게 전자 유도를 해서, 어, 만드는 방식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장점이 뭐냐면 오차율이 적다라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내 수분이나 벽돌 등의 투자율이 작은 마감재, 공급 등의 영향에 의한 오차가 없다로 표현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전자 유도 방식은 일반적으로 낮은 전파를 이용을 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차들이 적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단 요 두께 100mm 이하니까 10cm인가요? 예, 10cm 정도 이하니까 상당히 깊이가 깊지가 않네요. 그 얘기 하나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레이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은 범위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뭘 확인하려고요? 예, 지표면 내부에서 뭘 확인을 하려고요? 배관이죠, 배관. 네. 최근에 어떤 업체에서는 이제 배관에서 크랙 간 거를 좀 찾고 싶다고 하는데, 그건 난이도가 좀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조금 아이디어를 더 내봐야 될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여러 매설물 탐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예. 그 다음에 연속 콘크리트, 뭐 수분 영향, 뭐 이런 것들, 예, 수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유전율의 그 범위 오차가 커지게 되면 조금 읽기가 이제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사 제품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예, 이런 제품이 있어요. 예, 힐티라는 예, 힐트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장 방식이고 와전류라고 하는데요. 와전류 뭐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할 건데요. 예, 그래서 와전류 방식에 의해서 전자기 변화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GSSI라는 제품이 있어요. 실제 이제 밑에 지면을 투과해서 보면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여기가 이제 반사파가 나타나는 영역이니까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1에서 3기가의 센터는 2.7기가.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으면은 좀 깊이가 깊어지니까요. 저렇게 한번 트로가를 해볼 수 있고요. 탐사 깊이는 기본적으로 한 50cm, 50cm면 뭐 그, 예, 벽면 투과하는데 주로 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카트형이 또 있어요. 카트형인데 여기선 주파수가 지금 달라서 제가 표현을 좀 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근데 대신에 1에서 3기가죠 대부분이.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 외국 제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런 형태, 손으로 잡는 형태이고요. 실제 이제 그 투과를 해서 본 형태의 형상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되게 좋게 잘 보이죠. 이건 아마 스펙트로그램 해가지고 그 신호 처리를, 영상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되고요. 기술 검토를 조금 해보면은요. 땅 내부는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표면 내부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자갈, 모래 그런 형태의 그 알갱이가 밀도가 다른 형태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상태를 확인하기 쉽지는 않고요. 배관은 또 대부분 밑에 깔려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인공구조라고 한다면은 내부가 이제 인공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면 더 복잡한 형태를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또 흡수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신호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려움이 많고요. 토양은 전파를 흡수하는 특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를 하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움이 많죠.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다른 제반 사항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 이제 영향을 또 이렇게 받냐면은, 여기 배관이 두 개가 있어요. 예, 배관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배관 맞고 되돌아오는 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배관 맞고 되돌아오는 파가 있을 거고요. 이 해상도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요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라는 거는 집어넣으면요. 이게 이제 V가 이제 빛의 속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센터 주파수. 요게 파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4분의 파장으로서 수직 해상도를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수평 해상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또 집어넣어야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 요 거리값 넣고 여기 이제 R 2m일 때 5m일 때 10m일 때 주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상도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해상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이 광대역 특성이에요. 주파수가 광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해상도가 좀 더 좋습니다. 예, 좋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보시면은 이제 GPR 안테나로 이렇게 팔을 송신을 한단 말이죠. 송신했어요. 그러면 이 표면층에서 나타나는 반사파가 하나가 존재를 할 거고 두 번째 방수층에서 나타나는 반사파가 존재를 하게 될 거잖아요. 세 번째는 철근층에서 나타나는 반사파. 그러면 요 표면층하고 그 방수층에서의 반사판은 어떻게 돼요? 지워야 되겠죠? 예, 지워야 되니까 이제 요 부분은 날리는 거죠. 필요가 없잖아요. 요것만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신호 처리를 해야 돼요. 약간의 복잡도는 없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보시면은 이제 실제 이런 배관을 막고 어, 수신해서 처리한 데이터예요. 네, 처리한 데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살짝 표시가 돼 있죠, 살짝. 그럼 여기서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읽어야 되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라고 일단은 표현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가 또 어려워요.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물이죠, 물. 예, 워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을 투과를 해갖고 실제 여기 이제 밑에 부분까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쉽지는 않은 상황. 왜냐하면 물에서의 반사가 유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반사가 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투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단 낮은 주파수여서 좀 어느 정도까지는 투과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 물을 이제 투과시켜서 보면은 땅 밑에 보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 구덩이가 있다라는 거를 그럼 이제 그 지면에 이렇게 있고 지면 밑에 물구덩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보이면 아 물구덩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이런 레이더 제품들 요거 GPR 특히 GPR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파형이 어떤 파형인지를 실제 교본 같은데 이제 매뉴얼 같은데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뢰 탐지를 할 때 지뢰 탐지에 대한 파형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2, 30가지가 돼요. 그 폭탄이라고 할게요. 그냥 지뢰, 폭탄, 지하에 매설되는 그런 부분들의 형태가 되게 다양한데 그 파형들이 이제 그 레이더를 이용해서 그 확인한 파형들을 갖고 있어서 매핑을 시켜서 우리가 인지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교육을 계속 합니다. 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요 파이프에 파이프. 이 안에는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채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뭐가 어려움이 많냐면 이 안에서 튕겨서 반사돼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대부분 이제 이 벽투가 혹은 지면투가 하는 것들은요, CW 방식보다는 이제 펄스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펄스 방식. 예, 순간적으로 펄스를 빵 써가지고 되돌아오는 파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는 파이고요. 그다음에 깊이를 깊게 이제 확인하고자 한다면은 주파수 역이 낮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300m, 16에서 이제 80메가 정도 헤르츠에서 보면은 이제 300m, 그다음에 200메가는 8m, 400메가는 2.5m, 그다음에 100m, 100메가헤르츠에서는 30m, 그다음에 270은 4, 그다음에 2.7기가는 50cm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그 파워, 전력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할 수 있어요. 그 고객사 중에 이제 그 극지에서 연구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위에 지상에서 이렇게 쭉 가면서 빙판 두께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하는 곳에서는 이 무인기를 띄우고 여기에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자유 공간인데 몇십 메타 될 건데 이 몇십 메타 되는 공간에서 그냥 낮은 파워를 쏘면은 이 벽과 이 얼음 두께까지 투과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파워를 높게 쏴버리는 거죠. 에너지가 잘 보여야 실제 이제 수신단에서 신호 처리가 쉽거든요. 음,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주파 대역을 선정할 때는 측정 깊이는 깊어져요. 근데 해상도 부분에 문제가 하나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제품 사이즈가 커져요. 그다음에 안테나 설계도 커져요. 주변 전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주파수가 낮은 대역이면은 주변에 간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주파 대역을 선정을 할 때 높은 정밀도 해상도는 좋아요. 근데 깊이가 되게 짧아요. 그다음에 고주파가 되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도와 해상도와의 관계에서 트레이드 오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대역이 1에서 3기가 사이예요. 1에서 4기가 사이. 예. 그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저희가 취급하는 레이더 IC가 그 1에서 4기가 정도, 400에서 4기가 정도 대역폭을 갖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800메가에서 10기가까지 또 되는, 요거는 이제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저는 이제 업체분이 이제 의료기기 업체분하고 같이 코업을 조금 하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엑스레이 대체 수단으로서 써볼 수도 있거든요. 한 번 정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연구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UWB는요, 울트라 와이드 밴드 해가지고 그 정의가 되어 있어요. FCC에서. 여기 500메가 대역폭 이상을 갖는 예, 주파수 대역폭을 밴드위스를 우리는 예, 초광대역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시간 영역에서는 이렇게 예, 임펄스 형태로 나오죠. 예.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여기서 캐리어가 없어요. 캐리어가 없이 막바로 펄스를 발생시켜서 쏘다 보니까 수신을 받으면, 이제 수신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신을 받을 때 문제점이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 샘플링, 나이크 샘플링 이론에 만약에 송신을 했다가 이제 수신해서 복원을 할 때 이제 샘플링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냥 펄스를 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신을 할 때 1기가로 이제 수신을 하게 되면 이제 두 배의 샘플링 대역폭 필요하거든요. 그게 샘플링 이론이잖아요. 두 배로 원신호의 두 배로 샘플링을 해야지만 원신호 복원이 잘 된다라는 거. 예. 그 얘기도 하나 있는데 이게 수신기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FCC UWB의 이제 에미션의 리밋인데요. 실제 지표 투과 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 아직은 정의가 된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일단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낮은 주파 지역에서 전자파만 이제 이 지면을 향하거나 벽면을 향하면 끝난다라고 일단 되어 있고 기술 기준은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술 기준을 정의를 할 것인가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근데 뭐 정의상 예, 41.3 dBm per 메가헤르츠 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출력 파워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UWB 기술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울트라 와이드 밴드니까요. 해상도가 되게 좋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수적으로 다중 경로 간섭에 좀 강인성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 낮은 방사 전력으로서 이제 센싱도 하지만 통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정밀도가 좋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짧은 통신은요, 어쨌든 간에 광대역으로 보여지고요. 요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요, 임펄스 데이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이 임펄스 구현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이게 나노 세컨드거든요, 거의.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구현하기가.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런 이제 펄스드 방식 레이더의 그 신호 처리 기법은 TOF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돌아올 때, 갔다가 되돌아올 때 그냥 그걸 가지고 ADC를 쭉 처리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뭔가 장애물이 존재하면은 이제 요 부분에 변화가 좀 생기겠죠, 당연히. 예, 요 변화. 그래서 요 ADC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ADC 값을 저장을 하는 게 빈이라는 저장소예요. 빈이라는 뜻 자체가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장애물의 그러니까 전압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값 자체가 달라질 때 여기가 장애물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거를 판정을 해서 거리값을 일단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좀 어려워서 그냥 두리뭉실하게만 얘기를 드릴 건데, 예, 송신에서 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옵셋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요. 프레임 옵셋이 뭐냐면 이게 1에서 10m까지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버리면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 옵셋을 줘가지고 제가 필요한 프레임 8m에서 10m 이 끝자락 부분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날려도 되거든요. 이게 프레임 옵셋이에요. 그럼 이 데이터 가지고 여기다가 그 쭉 그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신호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재미있게도 이제 샘플러 자체들이 이렇게 병렬로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UWB 레이더의 일반적인 형태의 그 ADC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캐리어가 없죠.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올 때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 수신단 요 비교기를 통해서 봐가지고 레벨을 맞춰가지고 수신을 해서 쭉 샘플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샘플링 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거죠. 상황은. 그래서 레이더 프레임은 이제 요 한 프레임 이제 그 쏘는 거죠, 쏘는 거. 요 프레임 이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게 한 샘플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요것도 좀 어렵긴 하겠네요, 여러분들한테는. 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고요. 그 샘플을 한 개 한 개 샘플, 요게 이제 한 프레임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걸 얼마나 빠르게 샘플링을 하느냐. 그 다음에 프레임 옵셋은 어떤 일정한 이제 옵셋 값을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 프레임에서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대략적으로 이 빈값을 또 계산을 하게끔 하는 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사파가 확인이 되면은 요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그 아까 흑백 사진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예,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지상에서 예, 다이렉트로 장애물을 맞고 쐈을 때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처리를 해서. 그냥 대략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PRF라는 거는 펄스를 한 번만 쏘지 않아요. 계속 쏴가지고 그 계속 쏜 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받겠죠. 예. 그게 PRF라고 표현을 해요. 펄스 반복 횟수, 주파수. 이렇게. 요 PRF가, 뭐, 조밀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존재를 해요. 예, 좁혔을 때는 내 그 수심파가 어떤 건지 확인하기 쉽지 않겠죠.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늘리면은 오율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합니다. PRF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뭐 엑선 레이더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요게 이제 엑선 레이더이고요. 요게 안테나 부분, 그다음에 안테나 부분 송신 수신으로 되어 있고 요게 모듈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요 IC가 상당히 고가예요. 이게 이제 이 특수 용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다라는 단점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암 조직도 검출할 수 있고 신호 처리하기 나름이겠지만 그 정도로 해상도가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바이탈 사인, 그다음에 메디컬 엔지니어링 중에 엑스레이, 그다음에 우리 지금 말씀드렸던 GPR. 근데 GPR을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 카트로 끌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거를 드론에다 묶으면 드론용 GPR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못 들어가는 지역들 같은 데서 스캐닝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정도 용도로 써요. 최근엔. 그래서 벽투가 레이더. 근데 벽투가 레이더도 아까 그 제품들 보셨죠? 그 철근 감지용이 있고 또 군사용으로 쓰면은 이제 안에 안에 그 대테러전 할 때 그 안에 이제 그 테러범들이 몇 명이 있는지 혹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벽투가 레이드가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전 세계에서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만들어 놔서 예. 근데 이거 가지고는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누가 도움을 줘야죠, 이제. 예. 펀딩을 좀 해주시면은 또 개발을 할 수 있겠죠. 자, 요거 이제 사양인데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얘기 드려보면은요. 뭐 1볼트, 2볼트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두 가지 모드로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로밴드, 하나는 그냥 미디엄 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0메가에서부터 10기가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420메가에서부터 4기가까지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실제 이제 이 값 자체는 1볼트 정도 돼요. 예, 1볼트. 되게 작은 파워인 거죠. 작은 펄스. 근데 여기 PRF 레졸루션이 33피코예요. 상당히 좁죠? 33피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이 스펙트럼 분포를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이거는 기술 질의를 저희 쪽으로 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요게 계란인데요. 엑선 레이더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개가 잘 보이죠, 아주. 음.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싱크홀 분석이나 그 다음에 벽투가 그 다음에 철근 감지, 그 다음에 지뢰 탐지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적용 분야는 안전진단이 지금 최근에는 많은데요. 이게 전량 거의 외국산일 거예요. 외산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여러분들께서 개발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질 탐사. 이 싱크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용역을 맡겨요. 그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그래서 탐지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 용역을 맡겨서 진행을 하고요.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 지역에 뭐가 오염되어 있는지 이 내부에 토양 자체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지뢰 탐지는 당연히 쓰는 거고요. 요게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는 사람이 하게 될 거고요. 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 지역이 넓다면 이렇게 쭉 끌고 다니겠죠. 스캐닝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문화재청이나 이 목재 같은 게 안에 그 개미들 흰개미인가? 그 갉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문화재 발굴을 할 때도 안에 이제, 그 파형 자체가 다르게 보이니까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축물 조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써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드론용. 드론용이 아마 저희도 좀 기획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위험 지역 같은데 우리나라 위험 지역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없으세요? 어, 질문 없으시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발전 전망은요, 저가화되는 게 가장 큰 발전 전망이 될 것 같아요. 이 기술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다 따라왔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상위 평준화 돼 있기는 한데요.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또 기획을 했던 거기도 하고요. 그 AI 붙이는 거. 네, AI 붙여서 그 실제 특수한 물질만 분별해내는 거.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GPR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을 시켜놓고 그 매핑을 시켜서 추정을 해나가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추세다. AI 학습시켜가지고 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이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GPR이 그 드론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 실제 해외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쪽으로 지금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더 깊게 볼 수는 있는데요. 더 깊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상황은. 만약에 볼 이유가 있다면은 그 어쨌든 간에 송신부의 전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없는 거죠, 상황은. 해상도하고 탐지거리를 넓힐 수 있는 해상도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UWB 레이더를 써야 되고요. 탐지거리는 말씀드렸듯이 전력 증폭기를 좀 넣어주면은 원거리까지 볼 수가 있어요. 예.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 게 한 3와트짜리, 5와트짜리 이제 일단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걸 파워를 조절을 해서 원하는 깊이를 확인을 하기를 권장을 드려요. 예. 그래서 해상도는 당연히 UWB로 넓게 돼요. 어차피 해상도라는 거는 그 대역폭분의 빛의 속도거든요. 두 배 대역폭분의 빛의 속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가지고 보면은, 우리, 지금 방금 보셨던 엑선 레이더가 한 4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혹은 10기가짜리도 있잖아요. 거의, 대역폭이. 계산해보면 상당히 작은 서브 미리 단위거든요. 해상도는. 거리 같은 경우도 이제 파워를 늘려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어, 너무 빨리 치시다가 다 외국어로, 저기 영어로 치신 것 같은데. 음영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도 AI로 걸러야 될 확률이 높겠네요. 예, 음영이 생긴다고 한다면. 예, 어떤 형태로 무엇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 음영으로 생긴다면은 버리게 되겠죠. 당연히. 예. 거대 화물선, 이런 것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UWB 리모컨, 그러니까 지금 UWB 리모컨이 어떤 형태의 리모컨 인지를 모르는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거대 화물선에서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 쓰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어떤 환경이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LOS 환경에서라면은 뭐 얼마 그 테스트해서 알아가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뮬레이션적으로 할 수 있는 계제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테스트 해보면은 그냥 단대단으로 테스트 해보면 한 50m 정도 나오더라고요. UWB 같은 경우. 네, 근데 거기서 좀 더 높이는 방법들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를 지어야 한다. 값을 제한. 뭘, 어찌됐든 간에 지금 IRUWB 그 위치인식 센서들, 모듈을 쓰는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해본 바로는 한 50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출력을 몇 메타까지를 이제 쓰는지가 좀 정의가 돼야 되겠네요. 보시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 팩터가 좀 존재를 해요. 아니, 레이더란다. 그, IC의 송신부하고, 그 다음에 그 송신 전력하고, 그 다음에 안테나 특성이거든요. 안테나를 무한정 크게 할 수도 없고, 전파법에 걸리니까. 100m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 전파법 자체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나요? 화물선 실내? 화물선 실내에서 쓰면 파워를 높일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 아마 전파법을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법 무시하면은요 그 파워 앰프 하나 달아주면 돼요. 아마 100m 넘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리고 안테나 부분. 네. 네, 저희 쪽으로 그 문의 주시면은요, 데이터 시트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엑선 레이더가 워낙 비싸서 그렇지, 되게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 이게 외산이다 보니까 이제 국산화도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그 IC까지 같이 개발하고 싶으시면 저희랑 또 코업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구과제 같이 하시죠, 연구과제. 예. 또 뭐 궁금하신 거, 예, 엑소원 레이더가 많이 안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방산용으로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안 알려져 있고 해서,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뭐 저희가 뭐 하고 있는 교육들도 있고, 예, 온라인 교육센터도 있고, 이제 내부에 이제 협업도 이제 하니까요.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뭐, 혹시나 기술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거, 그다음에 레이더 관련해서 아니면 무선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이것으로서 세미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